네, 물리올림피아드 문제풀이 세 번째 동영상이고요. 31번 문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R3는 0일 때의 전류를 I0라고 하고 R3가 무한일 때의 전류를 I 무한이라고 하면 I 무한은 3분의 I0라고 한다. 저항 R2는 R1의 몇 배인가? 그래서 그림 1번을 보게 되면 일단 R3가 0일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3가 0일 때는 그, 어, 이걸 그냥 도선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저항이 없는 도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전류가 굳이 저항이 있는 R2 방향으로는 흐르지 않게 됩니다. 저항이 굳이 힘들게 R2를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 R2에 흐르는 전류는 0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전류는 모두 R3를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을 세워주게 되면 이 그림 1에서의 전압을 V라고 하면 1번식이 V는 I0, 5의 법칙을 쓰면 I0, R1이 되겠고요. 2번에는 R3가 무한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R3가 무한이라는 뜻은 이 도선이 저항이 엄청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의미는 이 도선이 끊겼다고 봐도 돼요. 이 전류는 이 어마무시한 이 큰 저항으로는 전류가 흐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R3 저항이 끊겼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전류는 R2를 향해서 흐르게 되겠고 이때 회로를 보게 되면 합성 저항이 R1 플러스 R2기 때문에 식을 똑같이 세워주면 V는 2의 I 무한이 되겠죠. 여기서 문제에서 I 무한의 값은 3분의 I 제로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시 써주게 되면 R1 플러스 R2의 3분의 I 제로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V의 값이 똑같으니까 이 식을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I0 R1은 3분의 I0의 R1 플러스 R2가 되겠고요. 그래서 R0를 지워줄 수 있고 3을 각 변에 곱해주게 되면 3R1은 R1 플러스 R2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2R1은 R2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2의 값은 R1의 2배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게 됩니다.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물체라면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이 반비례한다고 한다. 다음 그림과 같이 원기둥 모양의 물체의 축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보낸다. C의 길이 LC의 길이는 D의 길이 LD의 2분의 1배이고 D의 반지름은 C의 반지름의 2분의 1배이다. 구간 2, 3, 4에 소비되는 전력은 구간 1, 2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몇 배인가? 일단 여기서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제가 여기 종이에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항은 일단 이게 비례한다는 표시고요. 기호고요.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보면 C의 길이 LC의 길이는 D의 길이 LD의 2분의 1배이다. 그러니까 LD의 길이는 2LC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D의 반지름은 C의 반지름의 2분의 1배이다. 이걸 써주면 RD는 2분의 1 RC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나왔다시피 R의 값이 A분의 L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어디 보자. RC의 값을 한번 등호식으로 써주게 되면 일단 RC의 제곱 이거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RC의 제곱 파이분의 LC가 되겠죠. LC 여기에 붙는 상수를 로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비례한다 해서 등호 조건을 만족시켜주게 하려면 어떤 상수 로 값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같은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이 로 값은 P에서나 D에서나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RD의 값을 한번 적어주게 되면 이것 똑같이 RD의 제곱 파이분의 LD 로가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두 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RT와 LT의 값을 LC와 RC의 값으로 바꿔주게 되면 LD는 ELC니까 ELC로가 되겠고 분자는 그와 분모는 RD의 제곱 파이니까 RD는 2분의 1 RC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4분의 RC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8LC로가 되게 되는데요. 파이 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RD는 8RC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저항의 비가 1대 8이라는 거죠. C와 D의 저항의 비가 1대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전력식이 일단 I제곱 R이라는 식이 있고 R분의 V제곱 이 식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V는 I제곱 VI라는 식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 일단 C와 D를 각각 그 다른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C와 D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C와 D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일정하다는 거니까 쉽게 비교해 주려면 I제곱 R식을 저는 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력식이 I제곱 R이기 때문에 전력은 저항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부터 2 사이에 그 소비되는 전력을 P라고 하게 되면 2부터 3에 그 소비되는 전력의 값은 RT는 8RC니까 여기 1, 2의 8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8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3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대한 승강기에서 생선을 판다. 생선은 천장에 달아놓은 용수철 저울로 무게를 재며 엘리베이터는 이동할 때 A의 일정한 가속도를 가진다. 어떨 때 생선을 사는 것이 가장 이득인가? 엘리베이터에서 생선을 파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가장 이득이라는 뜻이 원래 무게보다 그 저울의 무게가 가볍게 되면 저희가 이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생선이 일단 저울이 용수철 저울로 무게를 재고 천장에 매달아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일단 여기 생선이라고 하게 되면 생선의 무게가 있겠죠. 무게는 당연히 밑으로 mg만큼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근데 이 생선의 이 무게보다 더 적게 나오게 하려면 어디 쪽으로 힘을 받게 되면 이 생선에 작용하는 힘이 적게 될까요? 그러니까 R자 무게라 하면 되나? 그 겉보기 무게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승강기의 가속도에 의해서 관성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면 이 생선은 가볍게 될까요? 당연히 mg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라는 힘이 작용해야 이 생선의 무게는 당연히 mg 빼기 관성력 ma 해서 이만큼 더 원래 무게보다 ma만큼 더 빠진 무게만큼 저희는 이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성력을 위로 받게 하려면 아래로 가속을 a만큼 해야 위로 관성력을 ma 받게 됩니다. ma만큼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아래로 가속할 때 2번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3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인 독이란 두 물체 A, B가 있다. A가 V의 속력으로 운동해 B와 충돌하였다.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으로 오른 것은 단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이다. 일단 여기서 문제 보면 A가 B와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A가 정지 있는 B를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문제를 한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그 충돌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A가 질량이 m이고 B가 질량이 똑같이 m이고 A는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간단히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주게 되면
일단 MV의 값은 그리고 여기서 충돌 후에 A의 속도를 VA라고 뭐 해보도록 할게요. 방향은 어딘지 모르고 B의 속도를 VB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똑같이 둘 다 질량을 갖고 MV는 일단 MVA 더하기 MVB가 되게 됩니다. VA와 VB의 부호는 저희는 아직 몰라요. 그리고 이 충돌이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했으니까 그 탄성 충돌 계수 그 공식을 써주게 되면 일단 다가오는 속력분의 멀어지는 속력 BB 빼기 VA는 1이라는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B 빼기 VA는 V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N 값을 집어주면 VB 플러스 VA는 V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둘이 더해주게 되면 A 없어지고 VA 값이 없어지고 2VB의 값이 2V가 되게 되고 VB의 값이 V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넣어주게 되면 VA의 값은 0이 된다고 저희는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그 말은 즉슨 충돌한 후에 A는 가만히 있게 되고 B가 오른쪽으로 V만큼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여기서 보기를 보면 A는 정지를 하게 되고 B는 V의 속력으로 운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네요. 네, 그럼 3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기의 전압이 걸리면 한쪽은 플러스 Q, 한쪽은 마이너스 Q로 대전된다. 다음 그림과 같은 도선에서 시간이 지나면 전류계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축전기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개념 포인트가 일단 축전기는 처음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축전기는 저항이 0인 도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많이 흘렀을 때 그 축전기에 전하가 꽉 찼을 때 그때는 끊어진 도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처음 축전기에 전류를 흘려보내게 되면 이 축전기에 쌓인 전하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 축전기가 처음엔 수월하게 전하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도선이 저항이 0인 도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시간이 충분히 흐르게 되면 이 축전기에는 전하가 쌓일 만큼 쌓이게 되겠죠. Q는 CV만큼 쌓일 만큼 쌓이게 돼서 더 이상은 전류를 흘려보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축전판이 먹을 수 있는 전하량의 크기는 Q는 CV만큼인데 시간이 충분히 흐르게 되면 이만큼 다 꽉 차게 돼서 더 이상 전하를 못 받아 먹게 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흐르게 되면 이 축전기는 끊어진 도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걸 알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되면 일단 시간이 초반에는 전류가 이걸 그냥 저항이 없는 도선이라고 생각하면 초반 딱 그 순간 전류를 흘려보낼 때 그렇게 되면 초반에는 전류가 A에 흐르지 않게 되겠죠. 왜냐하면 굳이 여기 저항이 0인 도선이 있는 걸 놔두고 굳이 여기 저항이 있는 곳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전류의 값이 0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근데 시간이 흐르게 되면 될수록 이 축전기에는 전하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축전기에 전하가 쌓이게 되면 될수록 반발력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생기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항이 생겼다는 말은 전류가 여기와 여기 나눠서 갖게 된다는 뜻인데 그렇게 된다는 뜻은 맨 처음에 전류가 0이었다가 슬슬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겠고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흐르게 될 때
그 말은 즉슨 이 축전기의 전하가 Q는 12만큼 꽉 찼을 때는 이 축전기가 그 끊어진 도선의 역할을 하니까 이게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전류는 오로지 이쪽으로만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점점 그 최대로 수렴하게 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초반에 i가 0이면서 시간이 흐르게 되면 될수록 어떤 일정한 i의 값에 수렴을 하게 되는 그래프를 찾게 되면 일단 1번은 i 그 t가 0일 때 i가 0 값이 아니고 뭐 2번도 아니고 3번은 초반에 i가 이게 0 값인가? 어쨌든 5번은 초반에 0 값인데 이건 수렴을 하지 않게 되겠죠. 이건 수렴을 하지 않고 계속 증가하니까 이거 5번은 아니고 3번은 뭐 당연히 뭐 이상하게 이렇게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초반에 i 값이 0이 되고 그리고 일정한 i 값에 대해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는 그래프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3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동일한 저항을 직렬과 병렬에 각각 n개씩 연결했다. 직렬 연결했을 때 총 소비 전력을 P라고 할 때 병렬 연결된 회로의 총 소비 전력은 P의 몇 배인가? 근데 여기서 이걸 1번이라고 하고 이거 직렬일 때를 1번, 이거 병렬일 때를 2번이라고 하면 일단 1번 경우에 합성 저항을 구하게 되면 뭐 이거는 쉽게 직렬이니까 그냥 그러니까 저항이 어린 직렬이 n개만큼 있으니까 합성 저항은 당연히 nr이 되겠네요. 1번의 합성 저항이. 그리고 2번의 합성 저항을 구하게 되면 병렬에서 합성 저항 구할 때 다들 어떻게 구하시는지 알죠? 뭐 r분의 1 더하기 r분의 1 더하기 r 쭉쭉쭉 해서 n개만큼의 r분의 1이 r 토탈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n개만큼 있으니까 r분의 n 값은 r 토탈 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병렬에서의 합성 저항은 저희는 합성 저항 n분의 r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1번 그 직렬 연결했을 때 총 소비 전력이 P라고 했으니까 일단 P의 값을 구해주게 되면 P의 값은 일단 저는 전력식이 뭐 여러 개 있지만 저는 R분의 V제곱식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V는 두 개 다 동일하게 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는 R 값이기 때문에 R분의 V제곱을 쓰면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P의 값은 직렬에서의 전력이니까 직렬에서의 합성 저항인 nR분의 V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병렬일 때 P 병렬이라고 해볼게요. P 병렬은 이것도 똑같이 R분의 R값이 n분의 R분의 V제곱 똑같이 V제곱이니까 R분의 nV제곱이 되겠네요. 여기서 문제에서 그 P라고 할 때 병렬 연결된 회로의 총 소비 전력은 P의 몇 배인가? 그냥 여기서 n제곱배를 해주면 R분의 nV제곱이 나오니까 결국은 n제곱배가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여기서 2번이 되게 됩니다. 3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M 수소, M 양성자, M 전자 각각의 질량 다음 중 옳은 것은 E는 mc제곱이다. 여기 문제가 빈약한데 일단 문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수소는 동위 원소를 뺀 양성자와 그리고 전자로만 이루어진 일반적인 수소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일단 그걸 염두에 두고 풀어보게 되면 문제를 일단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M 수소는 M 양성자 플러스 M 전자보다 크다. 일단 여기서 M 양성자 플러스 M 전자가 있는데 이게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그 에너지는 뭐 열로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일부는 결합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M 수소가 M 양성자 플러스 M 전자보다 작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근데 그 질량 결손한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로도 쓰이고 뭐 열 에너지 뭐 그런 에너지로도 다 여러 가지로 방출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어디 보자. 리을을 보게 되면 M 수소와 M 양전자 플러스 M 전자의 차이. 이 차이가 의미하는 게 질량 결손이 된 거죠. 곱하기 C 제곱은 수소의 결합 2보다 크다. 당연히 수소 결합 2보다 크겠죠. 왜냐하면 이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도 빠지고 뭐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로도 빠지기 때문에 거기엔 당연히 그 수소의 결합 에너지도 포함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소의 결합 에너지보다는 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을 골라보게 되면 니은 리을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럼 3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와 같이 입자의 에너지와 위치 x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가 나타나 있다. 그래프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입자의 파장과 진동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여기 그래프를 보면 그 왼쪽 부분보다 오른쪽 부분의 파동의 위치 에너지가 더 크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그 두 파동이 같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오른쪽 파동의 운동 에너지는 왼쪽 파동의 운동 에너지보다 더 작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운동 에너지 EK가 더 작고 왼쪽에 있는 운동 에너지 EK가 더 크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이 입자가 여기서 여기로 변할 때 진동수가 과연 변할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진동수라는 거는 그 파동의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질을 바꿔주지 않는 한 진동수는 변하지가 않아요. 이 같은 입자이기 때문에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가 왼쪽이 더 크다라는 뜻은 그 왼쪽의 파장이 더 짧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파장이 짧아야 그 에너지가 더 크니까. 왜냐하면 E는 람다분의 하씨 뭐 이런 식이 있듯이 그 람다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람다가 더 작게 되고 오른쪽에 람다가 더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기에서 보면 일단 이 사실을 알아두고 보기에서 보면 왼쪽에서 입자의 파장이 더 길다. 파장이 더 짧죠?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니까. 그래서 기억은 아니에요. 오른쪽에서 입자의 파장이 더 길다. 네, 맞죠?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가 더 작으니까 파장은 더 길게 되겠죠. 니은 맞고 왼자에서 입자의 진동수가 더 크다. 오른쪽에서 입자의 진동수가 더 크다. 그래서 진동수라는 조건은 아까 말했듯이 입자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 입자의 그 특성을 바꿔주지 않는 한 진동수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3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20m, 최하점에서 속력이 40m/s인 롤러코스터가 있다. 이 롤러코스터가 반지름이 지구의 2배, 질량이 지구의 4배인 행성 X에 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일단 지구에 있을 때의 중력가 속도를 구해보면 일단 만유인력식이 G 곱하기 R제곱분의 mm인데 이게 ma일 때 그냥 그 운동방정식 써줬어요. 그러면 이게 지구에서의 중력가 속도, 저희는 이걸 G라 쓰죠. G는 R제곱분의 gm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행성 X 같은 경우는 그 지구의 2배, 그러면 뭐 행성을 G X라 해볼게요. 행성 X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R이 2배, 그럼 4R 제곱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질량이 지구의 4배, 질량도 4배가 되니까 4gm으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와 이 행성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일단 보기를 보면 이 롤러코스터는 원 궤도를 돌 수 있다.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원 궤도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반지름이 20m고 최하점에서의 속력이 40m/s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고점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최고점에 있을 때 이 물체, 이 롤러코스터에 작용하는 힘은 밑으로 mg가 될 거고, 그리고 수직 항력이 있을 건데, 여기서 최소한의 속력으로 이 원궤도를 돌려면 이 수직 항력이 0일 때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 수직 항력이라는 게 이 롤러코스터가 받쳐주는 힘을 의미하는데, 이 최소 속력으로 겨우 이렇게 돌려면 n의 값이 0이 될 때가 되겠죠. 그렇게 될 때 계산을 해주면 mg일 때 r분의 mv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의 v는 최고점에서의 속력, v 최고점에서의 속력. 그리고 여기서 또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주면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mgr. 왜냐하면 mgh인데 h 값이 반지름의 2배니까, 지름이니까. 그리고 이게 결국은 최하점에서의 속력. v 최하점의 속력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m 값을 지워주게 되고, 일단 여기 위에도 m 값을 지워주게 되고, 그냥 v 최고점 여기서 v 최고점의 속력은 루트 rg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2분의 1 rg 더하기 2rg는 2분의 1 v 최하점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풀어주게 되면 2 없애고 2 없애고 4가 되고, 그러면 v 최하점에서의 속력은 최소 루트 5rg만큼이 돼야 된다는 뜻인데, 이걸 일단 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롤러코스터는 원궤도를 돌 수 있다. 일단 이걸 반지름이 20m고 중력과 속도가 10m/s 제곱이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해주면 1000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10루트 10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최하점에서의 속력이 40m/s니까 이게 그 원궤도로 돌기 위한 최소 속력인데, 이게 루트 10이 대충 3. 뭐 얼마 되겠죠. 그럼 이거는 30 뭐 얼마가 될 건데, 30 뭐 몇 얼마가 될 건데, 최하점에서의 40m/s 속력으로 돈다는 것은 일단 이건 롤러코스터가 돌 수 있는 조건이죠. 왜냐? 이게 40m/s가 30 몇보다 크니까. 근데 여기서 X행성이 보기는 아마 X행성에서 그 롤러코스터를 돌렸을 때의 경우니까, X행성에 있더라도 중력 가속도가, 여기서 그 관계되는 게 그 롤러코스터가 움직이는 원궤도의 반지름과 중력 가속도에 해당이 관계가 되는데, 그래서 X행성이나 지구에서나 중력 가속도는 G값으로 일정하니까 R값은 당연히 일정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롤러코스터는 원궤도에 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니은은 뭐 당연하게도 중간 높이에서 열차의 속력은 지구와 같다. 이것도 맞겠고.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가 같으니까.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뭐 똑같이 써주게 되면 당연히 중간 높이에서 열차의 속력은 지구와 같게 되겠죠. 그리고 디귿, 최하점에서의 속력이 20m/s면 이 롤러코스터는 돌 수 있다. 저희가 여기서 그 롤러코스터가 돌 수 있는 최소 속력이 그 10루트 10, 30점 뭐 30 얼마라고 계산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10루트 10보다 20m/s가 작기 때문에 이 20m/s로 그 최하점에서 움직이게 되면 이 최하점에서 20m/s로 그 롤러코스터가 이동하게 되면 원궤도를 돌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기역 니은이 되게 됩니다.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4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고정 도르래 물체를 연결하여 5kg의 물체를 손으로 떠받들어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G는 10m/s 제곱이다. 받치고 있던 손을 놓으면 물체는 운동을 시작한다. 5kg 물체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3kg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가? 도르래와 줄 사이에는 마찰이 작용하지 않고 모든 저항은 무시한다. 그래서 보면 일단 도르래에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주게 되면 그래서 뭐 밑으로 50N이 작용하게 될 거고 여기서는 밑으로 30N이 작용하게 되겠죠. 여기서 손을 떼게 되면 당연히 여기 장력이 작용하겠죠.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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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런 식으로 장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운동방정식을 세워주면 당연히 5kg이 무거우니까 이쪽 여기서는 5kg을 기준으로 아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여기서 운동방정식을 세워주게 되면 50 빼기 장력 T는 MA 그리고 이쪽을 기준으로 운동방정식을 세워주면 T 빼기 30은 MA 그래서 더해주게 되면 20은 8A A는 2분의 5가 되겠죠. 미터/s 제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뭐 그냥 쉽게 이걸 하나로 보고 50에서 그냥 30 빼줘서 20은 전체 질량 8kg의 가속도 A 이렇게 해서 A는 2분의 5 미터/s 제곱 이렇게 빨리 구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장력에 대한 식으로 쓰는 이유는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빨리 해 주셔도 되지만 무슨 좀 어렵거나 좀 복잡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다 운동 방정식을 써주셔서 풀어주시는 게 더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속도가 2분의 5 미터/s 제곱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뭐 등가속도 식을 써주게 되면 일단 거리가 4니까 거리에 대한 등가속도 등가속도식을 써주게 되면 h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초기 속도는 0이니까 그냥 2분의 1 at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t는 16 루트 5분의 4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구하고 싶은 게 운동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면 여기 최저점에서의 속도를 알게 되면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을 쓰면 V는 V0 플러스 AT 이 식을 한번 써보게 되면 초기 속도는 0이고 가속도는 2분의 5에 5분의 4 루트 5 가속도 루트 5분의 4니까 없어지게 되고 V는 2루트 5 미터/s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5kg짜리가 그 최저점에 있을 때 부딪히려는 순간에 속도가 2루트 5 미터/s인데 그러면 당연히 3kg도 위로 3kg은 위로 2루트 5 미터/s만큼 속도를 갖게 되겠죠. 5kg가 최저점에 있을 때 그렇게 되면 그때 운동 에너지를 구해주면 2분의 1 m 3kg v제곱 2루트 5의 제곱을 해주게 되면 30줄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럼 4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전자가 다음 그림과 같이 운동하고 있다. 전하량 Q1, Q2가 평행하게 있을 때 Q1, Q2가 양인지 음인지 그리고 자기장 방향은 단 이거는 지면 밖으로 나오는 방향, X방향은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나타낸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 이 입자가 전자라는 거고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일단 원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단 이쪽 방향은 일직선 운동을 하고 있고 이쪽 방향과 이거랑 이거는 일직선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양쪽 여기는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전자가 여기서 빠져나가서 그럼 이쪽 방향이 되겠죠.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은 여기 있는 원운동을 한번 본다고 치면 전자가 여기서 빠져나가면 오른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전자가 이동한다는 건 전류의 방향은 왼쪽이 된다는 걸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류의 방향이 왼쪽이고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쪽이어야 이게 원운동을 하게 될까요?
여기서 원운동을 한다는 의미는 구심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구심력은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해 작용을 해야 됩니다. 아래 방향이겠네요. 여기 이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서 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힘이 당연히 저희는 자기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깥쪽에는 자기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근데 그 구심력이 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려면 일단 저희가 전류의 방향은 왼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오른손의 법칙을 쓰면 왼쪽인데 힘의 방향이 이쪽이어야 돼요.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이 네 손가락을 가리켜서 이 지면을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야 전류, 자기장,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기장의 방향이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보기를 보면 1, 3, 5번을 지워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일단 자기장의 방향이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임을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상황을 보게 되면 여기서 전자가 일직선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전자가 마이너스가 있고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일직선으로 지나간다는 말이 일단 앞에서 구했듯이 자기장의 힘은 자기력이 아래로 작용한다는 걸 저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일직선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위로 어떤 힘이 작용해야 되겠죠. 근데 그 힘이 여기서는 전기장이 이 판 사이에서 전기장이 흐르게 돼서 전기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뭐 Q2만큼, Q1이만큼. 그럼 전기장이 위로 작용해야 된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입자에서 전기장이 위로 작용하게 되려면 Q1이 플러스가 되면 당연히 전기력이 위로 인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Q1은 플러스라는 걸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똑같이 그 밑에 쪽에서도 해주게 되면 밑에 쪽에서는 이 전자가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전류는 오른쪽이 되겠고 아까 구했듯이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 안으로 들어가니까 내 손가락을 지면 안쪽으로 해주게 되면 전류, 자기장, 힘 위쪽으로 자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전기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해야 이게 평형이 되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전기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게 되려면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Q2거든요. 마이너스 Q2가 전기장을 아래쪽으로 받게 되려면 이게 마이너스 Q2가 플러스가 되어야 인력을 받게 돼서 전기장이 아래로 작용할 수 있게 되겠죠. 마이너스 Q가 플러스라는 의미는 Q2가 마이너스여야 마이너스 Q2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Q2는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서 답을 고르게 되면 4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4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옳은 내용을 고르시오. 일단 그림을 보면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그리고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이렇게 아래로 작용한다는 걸 저희는 일단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작용하게 되는 힘은 일단 자기력이 있겠죠. 자기장이 작용하니까. 그럼 자기력의 방향은 일단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전류의 방향은 왼쪽이란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이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여기서 또 오른손 법칙을 써주게 되면 전류가 왼쪽, 자기장의 방향이 지면 뚫고 들어가는 방향 그러니까 힘의 방향은 당연히 아래쪽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타내주면 그래서 FB 자기력 자기장에 의한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한다는 걸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고 그리고 여기서 또 전기력도 작용하겠죠. 전기력은
그냥 위에가 플러스 방향, 밑에가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플러스 방향에 대해서 인력이 위로 인력이 QE만큼 뭐 작용하겠죠. 그러면 자기력은 위로 뭐 FE만큼 전기력이 작용한다는 걸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 보기를 보면 전자는 어떠한 힘도 받지 않고 항상 전진하여 오른쪽 끝에 도달한다. 일단 뭐 이건 당연히 아니게 되겠죠. 왜냐하면 아래로 자기력이 작용하고 위로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1번은 아니게 되고요. 그리고 전자가 마이너스 쪽 판에 부딪힌다면 전기장의 세기를 적절하게 감소시켜 전자가 오른쪽 끝으로 도착하게 할 수 있다. 일단 전자가 마이너스 쪽의 판에 부딪힌다는 뜻은 이 밑으로 작용하는 힘, 다시 말해서 자기력의 힘이 전기력의 힘보다 더 강하니까 아래로 부딪힌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전기장의 세기를 적절하게 감소시켜. 여기서 가뜩이나 FB 값이 커가지고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데 전기력을 더 작게 만들게 되면 더 빨리 곤두박질 치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니니까 2번은 아니게 되고, 전자가 플러스 쪽의 판에 부딪힌다면 전기장의 세기를 적절하게 증가시켜 전자가 오른쪽 끝으로 도착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플러스 쪽 판에 부딪힌다는 뜻은 전기력의 힘이 자기력의 힘보다 더 크다는 뜻인데,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를 적절하게 증가시켜 전자가 오른쪽 끝으로 도달하게 하면 여기서도 똑같이 가뜩이나 전기력이 커서 플러스 판에 곤두박질 치는데 이걸 더 크게 하면 더 빨리 곤두박질 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답이 아니게 되고, 4번 전자가 플러스 쪽 판에 부딪힌다면 자기장의 세기를 적절하게 감소시켜. 이거 똑같이 말장난이죠. 전기력이 가뜩이나 큰데 이 자기력을 크게 해주진 못할 망정 적절하게 감소시키면 이게 더욱 더 빨리 곤두박질 치게 되겠죠. 플러스 쪽으로. 그럼 4번 또 아니게 되고, 5번 전자가 마이너스 쪽 판에 부딪힌다면 자기장의 세기를 적절하게 감소시켜 전자가 오른쪽 끝으로 도착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쪽 판에 부딪힌다는 뜻은 자기력의 세기가 전기력의 세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감소시켜. 이걸 감소시켜서 이건 맞게 되겠죠. 처음에는 자기력이 너무 커서 마이너스 쪽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걸 적절하게 줄여가지고 전기력과 같게 만들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알아둬야 되는 포인트가 일단 뭐 문제는 아니지만 위로 QE만큼 작용하고 아래로 BQV만큼 작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직선으로 이동하게 하려면 이게 QE와 BQV가 같게 되게 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 B분의 2는 QE는 BQV. 그래서 저희는 B분의 2 값을 V, 이거 관계식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기장의 세기와 전기장의 세기를 잘 조절하게 되면 이거를 일직선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고 그렇게 해서 답은 5번이 되게 됩니다. 4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두 직선 도선이 지면에 수직하게 놓여있다. 두 직선 도선이 QPR에 작용하는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여기서 이게 두 직선 도선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면 밖으로 나오는 방향, 전류가. 이거 같은 경우는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전류가. 그럼 간단하게 옳은 나사 법칙을 써주게 되면, 일단 이거에 대해서 옳은 나사 법칙을 써주게 되면 전류의 값이 위로 나오는 방향이고, 그럼 써주게 되면 이렇게 감아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뜻은 이거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쪽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아래 방향,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이 손가락을 지면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걸 감아주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그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계 방향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것도 수직으로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는 k 곱하기 r분의 I 써주게 되면 k 곱하기 뭐 i라고 하고, 그러면 r 값이 루트 2a니까 이것도 똑같이 k 곱하기 루트 2a분의 i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그 자기장의 합력을 구해주게 되면 벡터 합을 해주게 되면 위로 작용한다는 걸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이 그 P에서는 또 이거에 대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위로 작용하게 되고, 왜냐하면 시계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 이렇게 위로, 여기서는 위로, 이거에 이 R 벡터의 수직으로 위로 작용하게 되고, 자기장이 이것도 똑같이 해주게 되면 이거는 시계 방향 이건 시계 방향이니까 똑같이 이건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똑같이 위로 받게 되겠네요. 세기 같은 경우는 k 곱하기 r분의 i 곱하기 2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같은 방향으로 두 개가 작용하니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이거에 대한 자기장의 방향은 이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그리고 이거에 또 오른쪽에 대해서 여기에 작용하는 자기장의 방향은 이거 시계 방향이니까 이거에 수직하게 이렇게 작용하게 되겠네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합력을 구해주게 되면 윗방향으로 작용하겠고요. 그 값은 그 Q에서의 작용하는 값과 똑같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것도 거리가 똑같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보기를 보게 되면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이 가운데 있는 자기장의 값이 더 크다는 걸 저희는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거리도 짧고 그 같은 방향으로 두 개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기를 보게 되면 QPR 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같고 맞고, 근데 여기에 틀렸죠. BQ는 BR보다 작다. BP가 더 크다가 맞겠죠. 그리고 2번을 보게 되면 QPR 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같고 위로 다 같고 자기장의 방향이, 그리고 크기는 이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럼 4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전지와 전구가 매우 긴 전선으로 연결된 것이다. 전선에 저항이 없는 이상적인 경우로 가정하여 전선끼리 접촉하여 교차하는 곳은 없다. 그림의 세 위치 ABC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BA, BB, BC라 할 때 다음의 진술 중 옳은 것은 단 그림의 각 직선 부분은 상당히 길다고 가정하고 ABC 각 점으로부터 도선의 가장 가까운 부분까지의 거리는 모두 같다. 일단 여기서 그림이 조금 잘못해서 제가 좀 고쳤는데, 일단 전선이 이렇게 가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근데 원래 그림에서는 이게 좀 여기 간격이 좀 멀었는데 원래는 간격이 이렇게 좁아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전선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가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일단 전류의 방향을 한번 적어보면 이쪽 위의 도선은 여기 이렇게 가고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다시 위로 가고 다시 여기 아래쪽 도선 있죠? 여기서는 또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서도 오른쪽으로 가고 아래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서 일단 저희가 그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는 B는 K 곱하기 R분의 I라는 식을 알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R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B 값이 커지고 I가 크면 클수록 그 자기장의 크기가 커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듯이 여기 먼저 B부터 볼게요. B에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도선이 흐르고 있고
또 여기 또 밑에 바로 밑에 있는 또 여기서도 I만큼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에서 받는 자기장의 크기는 요만큼어치, 그러니까 요만큼어치 더하기 요만큼어치가 되겠네요. 정확히 말하면 요만큼어치겠고, 그리고 A에서 받는 자기장의 값을 구하면 딱 요만큼어치만 있겠죠. 길이가 B보다 훨씬 작죠? 딱 요만큼어치. 그리고 뭐 여기 요거에 대한 또 자기장 값도 있는데, 그건 뭐 전구가 매우 긴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이건 무시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R값이 너무 커지게 되니까. 그리고 C에서 보면 C가 여기 있는데, C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가지만 또 여기서는 왼쪽으로 흐르게 되므로 여기서는 상쇄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거리는 이것처럼 굉장히 짧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문제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는 위쪽 도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아래쪽 도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C에서는 결국 자기장이 상쇄가 돼서 거의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게 되면 B, A, C니까 2번이 되게 됐는데, 이거 문제가 좀 그림이 좀 제대로 안 나와서 좀 풀기가 좀 그랬는데, 뭐 이런 문제는 그냥 일단 K 곱하기 R분의 I, B는 그 자기장의 값은 I에 비례하고 R에 반비례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대충 그 풀 수 있으니까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가 일정하게 증가될 때 도선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를 고르시오. 단 반식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다.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그래서 도선에 I만큼 흐르고 있고, 이거는 왼쪽 도선은 위쪽으로 흐르고 있고 오른쪽 도선은 아래로 그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장의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른나사의 법칙을 쓰게 되면, 그 왼쪽 같은 경우는 전류가 위 방향으로 흐르니까 위에서 이렇게 감아주면 되겠죠. 예, 그 카메라엔 잘 안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류 값은 이걸 엄지라 하나? 엄지의 방향, 전류의 방향, 그리고 이걸 휘감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인데, 그러면 그 왼쪽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를 해보게 되면 전류의 방향이 밑에 방향이죠. 또 오른손으로 감아주게 되면 이거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또한 또 그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I가 일정하게 증가될 때라고 해주게 되면, 그래서 유도기 전력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I 값이 변하게 되니까, I 값이 변한다는 뜻은 그러니까 B는 K 곱하기 R분의 I라는 식에서 I의 값이 변하게 된다는 뜻은 B의 값도 변하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유도기 전력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여기서 파이는 BS라는 식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B의 값이 B의 값이 증가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B의 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B의 값이 증가한다는 뜻은 B의 변화량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 말은 즉슨 유도기 전력이 생긴다는 뜻인데, 여기서 유도기 전력이 어떤 방향으로 그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지는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세지잖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유도기 전력 그 방향, 그 전류의 방향을 알아볼 때 이 도선을, 그러니까 청개구리라고 항상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 안쪽 방향, 이 경우를 보면 이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세질 때는 그 세지는 게 싫어서 세지는 걸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의 방향이 세지니까 청개구리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안쪽 방향으로 세지게 되면 위쪽 방향의 그러니까 자기장을 만들려 해요. 이 도선은. 그렇기 때문에 위쪽 나오려는 방향의 그
자기장을 만들게 되니까 위쪽 방향으로 해주게 되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전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거기서 일단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I가 일정하게 증가될 때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I가 일정하게 증가된다는 소리는 I가 그 1차 함수로 증가하게 된다는 뜻인데, 그래서 I가 1차 함수로 증가하게 된다는 뜻은 델타 T분의 델타 B 값이 일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상수 K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전력의 값도 어떤 상수로 일정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반식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E가 일정하면서 기전력이 일정하면서 플러스 값인 1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